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이 전국적으로 각각 6곳과 4곳의 지점 폐쇄를 확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뱅크 오브 호프는 렌초 쿠카몬가와 토렌스 마켓 그리고 월 지점 등 3곳이고 한미은행은 얼바인 사우스 지점을 문 닫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룹이 링컨 하이츠에 소재한 포레버 21 본사 건물을 1억 6,6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포레버 21은 10년 전에 매입한 이 건물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지인 라크라센타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어제 새벽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몇 시간 뒤 그의 쌍둥이 형제가 프리웨이에서 투신 자살한 채 발견됐습니다. 남가주에 최근 연이어 폭우가 내린 가운데 이로 인해 주거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로 휩쓸려 내려가서 일부 해안이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바다 오염도 심각해서 서핑을 한 후에 세균에 감염되는 피해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올해 21살의 어머니가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을 기저귀에 구더기가 우글거리는데도 방치하는 등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 안보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DMZ 등 접경 지역에 무려 13조 원을 투입해서 남북 교류 기반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날인 오는 26일 베트남에 도착해 회담을 끝낸 날인 28일에 떠나는 것으로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이 원조를 빌미로 군사 개입을 노리고 있다며 국경 다리를 폐쇄했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를 도왔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청부 살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면회도 거절하며 그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권을 노리는 황 전 총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휴스턴 스프링 브랜치 지점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 즈음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국계 미국인 여러분들, 교민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그런 에트닉 커뮤니티에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호프가 휴스턴의 스프링 브랜치를 열면서 발표한 내용 일부를 좀 들으셨는데요. 이제는 그러나 지점망 축소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점망 축소 계획을 이미 밝혔던 뱅크 오브 호프 그리고 한미은행이 최종적으로 정리 대상 지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은 비용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각각 6개와 4개 지점의 폐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우선 남가주 지역의 3곳 그리고 뉴저지, 일리노이, 조지아주 3곳 등 모두 6곳의 지점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남가주 지점 문을 닫는 곳은 우선 렌처 쿠카몬가 지점, 그리고 토렌스 마켓 지점, LA 다운타운의 월 지점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타주를 보면 뉴저지주의 에디슨 지점,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그리고 조지아주의 라그랑주 지점이 됐습니다. 한미은행은 모두 4곳인데요. 우선 남가주 지역은 얼바인 사우스 지점이 폐쇄될 예정이고, 일리노이주에는 캐롤 스트림, 그리고 역시 일리노이주의 다우너스 그로브, 또 텍사스주의 어스틴 지점이 각각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토렌스 마켓점은 토렌스점에 통합된다라고 뱅크 오브 호프는 전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호프는 지점 통폐합을 통해서 연간 19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은행의 관계자들은 수익성과 인근 지점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폐쇄 대상 지점의 직원들은 최대한 다른 지점으로 흡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지인 라크라센타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50대 형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어제 새벽 3시 30분경 라크라센타 지역 펜실베니아 애비뉴 인근의 노스우드 레인 타운홈 단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첫 번째 사망한 남성이 발견된 지 45분이 지난 새벽 4시 15분경엔 라크라센타에서 멀지 않은 134번 프리웨이와 2번 프리웨이 교차로 인근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글렌데일 경찰은 어제 오후 현재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됐다고만 확인할 뿐 사망자들의 신원이나 관계 등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사망한 2명은 라크라센타의 타운홈에 함께 살던 쌍둥이 형제로 알려졌고 주변에 따르면 이들의 모친이 최근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이들 형제 중 한 명이 상대방을 숨지게 한 뒤에 장소를 이동해 프리웨이 오버패스에 올라가 투신 자살한 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billionaire status. Home to fast fashion, Forever 21 is a booming enterprise. 네, Its 패스트 success in the 패션의 fashion 홈 industry 본고장이라고 is 말하면서 이 unprecedented. Forever 21 Its 얘기가 owners, 나왔죠. real immigrants. It took them from a life of struggle and poverty to billionaire status. Home to fast fashion, Forever 21 is a booming enterprise. Its success in the fashion retail 네, industry 패스트 is 패션으로 unprecedented. 유명한 Forever Its owners 21. will to Forever succeed. 21의 본사 건물이 매각됐습니다. 한인 대형 패스트 패션 기업인 Forever 21이 LA 인근 링컨 하이츠에 위치한 본사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Forever 21은 지난 2010년에 입주한 이 본사 건물을 주류 대형 부동산 투자 펀드사인 블랙스톤 그룹에 무려 1억 6,6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Forever 21은 실내 면적 2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이 건물을 지난 2010년 메이시스 백화점으로부터 3,80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10년도 안 돼서 건물 매각 차익으로만 1억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Forever 21은 매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리즈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1984년에 설립한 Forever 21은 지난해 매출이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패스트 패션 브랜드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LA시에서 모피 판매 및 제조 금지 조치가 곧 시행될 전망입니다. 어제 LA시 의회 산하 동물보호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폴 코레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LA에서는 동물 털로 된 옷과 모자, 핸드백, 털이 달린 열쇠고리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가주 낚시 수렵국 면허 소지자가 놓은 덫에 걸린 동물의 털이나 유대인들이 쓰는 모피 모자 등 종교적인 목적의 제품은 예외가 됩니다. 또 중고품은 계속 팔 수 있습니다. 조례안이 전체 시의회 투표에서도 통과되면 LA시는 전국에서 모피 판매를 금지한 가장 큰 도시가 되며 시행은 2021년 1월부터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샌프란시스코시도 이 모피 판매 금지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피 업체들이 현재 보유한 재고를 올해 내로 팔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허용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코레츠 시의원은 LA시가 모피 금지를 추진한 첫 도시는 아니지만 가장 큰 도시로 뉴욕과 시카고, 마이애미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세계 패션업계의 수도인 LA에서 모피를 금지해 미국의 다른 대도시는 물론이고 세계의 동물 보호의 모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상정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인상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지며 울부짖으면서 그냥 주님 붙들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어려운 고비를 순간순간 넘기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훈련 기간이나 아니면 어떤 고난의 때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네,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전용복 담임 목사 설교 내용 가운데 일부를 지금 잠시 들으셨는데요. 전용복 이 담임 목사가 교회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사실을 두고 소송에 휘말려 있는 이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가 교단의 개입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미국 교단인 국제 오순절 성결교단 산하 한인 지방 총회의 이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국제 오순절 성결교단 총회본부는 이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를 관할해온 한인 지방총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재산권 보호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 관할에 대한 한인 지방총회의 모든 권한을 앞으로 120일간 금지시키고 총회 본부로 이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은 국제 오순절 성결교단 최상위 기관인 주교의회 실행위원회 명의로 발송됐습니다. 이 개별교회에서 내분으로 발생한 사회적 법적 소송을 두고 소속 교단이 직접 개입 의사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향후 타 한인교회들도 소송에 직면할 경우에 교단 개입이 논란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교의회 실형위원회 교단 측은 교단은 LA 법원에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측 담임 목사 전영복 목사와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원고인 교인들 측은 담임 목사와 이사회를 상대로 부적절한 재정 운영 문제를 제기했고, 또 피고인 담임 목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단 매뉴얼에 따라서 이 문제를 교단이 직접 전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기저귀에 구더기가 우글거리는데도 방치해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UPI 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배심원단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1살 샤이엔 해리스에 대해 1급 살인과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해리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들의 4개월 된 아들인 스털링 코헨은 집에 있는 유아용 그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주 검시관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와 탈수, 감염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면서 이를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마약을 복용하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아이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는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구더기가 아이의 피부와 옷에 들끓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 업계 종사자는 물론 고객들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에이전시와 관련해서 제3자 에이전시 양식이 사라졌습니다. 또 예전에 셀링 에이전트라는 표기 대신에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표기하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스 에이전트, 또 퍼체서는 바이어, 어소시에이트 라이센시는 세일즈 퍼슨스 앤 브로커 어소시에이트로 변경됐습니다. 셀러 에이전트지만 소속 부동산 회사가 바이어와 셀러를 모두 대표할 경우에는 셀러 에이전트도 이 올해부터는 듀얼 에이전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양식에서 자신을 듀얼 에이전트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거래에서 필요한 일부 서류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메일 등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편이나 우편으로만 해당 서류를 배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거래에 필요한 일부 서류가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시민운동가인 30대 여성은 아리아스가 4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반핵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아르세,
본 헤럴드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상대는 198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중미의 거물 정치인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2번 지냈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사건은 약 4년 전인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르세가 핵 군축 문제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러 아리아스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르세는 아리아스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장도 공개했습니다. 코스타리카 등 중미 매체들도 이 폭로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에마 데일리 휴먼 라이츠 워치 국장도 아리아스로부터 1990년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직 언론인 노노 안티온도 아리아스 전 대통령이 자신을 1986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진짜 재밌었던 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좀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제가 갔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어요. 왜 경험을 했냐면 그때 폴란드가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나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폴란드 공항에 딱 내렸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마대자루 같은 걸 팔아요. 마대자루, 우리 쌀가마니 같은 걸 진짜 팔아요. 그래서 아니 저걸 왜 팔아 그랬더니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왜? 공항 도착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돈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100짜리를 내면 돈을 미친 듯이 바깥으로 밀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대자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웃겼냐면 그래서 공항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마대자루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체였었거든요. 그때 단체 여행 가니까 사람들이 다 바꿔서 아니 전부 다 마대자루랑 캐리어라 이런. 자,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폐가 100만 프로가 올랐고요. 과거 과거 폴란드 얘기를 했는데요. $100 하나 내면 그 나라 돈을 한 포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포대를 들고 가서 뭐 점심 몇 끼, 저녁 몇 끼 먹으면 또 그 한 포대고 다 나갑니다. 그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이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이 심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렇거든요. 자, 화폐 격을 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지금 몇 년 동안 29% 올랐다라고 난리죠.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300만에서 1억 8천만으로 여러분 도대체 600배의 최저임금선을 올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솔직히 끔찍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얘기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니까 돈으로, 종이 대신 돈으로 사용하고요. 그냥 심심하면 국민들이 돈으로 종이약을 접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돈이 그야말로 그냥 종이 조각, 휴지 조각처럼 돼버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서 돈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잠시 전해드렸는데 식량난, 또 의약품 난 속에 국제사회가 이제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이걸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을 두려워해서인지 마두로 대통령 원조도 거부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국경 도로를 모두 폐쇄해버렸습니다. A Venezuela el petróleo. Que en Venezuela se esté muriendo la gente por falta de medicamentos. 마두로 대통령이 원조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내부 권력 다툼과 미국과의 갈등이 자리합니다.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recognized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Venezuela and its new president, Juan Guaido. 베네수엘라의 군사 개입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이 불공정하다며 마두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구호대를 가장한 미군 주도의 외국 병력이 영토 안에 진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론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한다, 원조를 받아야 한다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우리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미주안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슷한 기온 이어지겠고요. 지역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50도 중반에서 후반의 낮 기온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비 올 확률은 10에서 60%입니다. 오늘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은 59도에서 63도, 밤 최저 기온은 샌디에고와 산타모니카가 46도, 그 외의 지역은 37도에서 42도로 어제보다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LA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2도, 토요일 59도, 일요일 5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Harden the trade union you're dealing with. The bargaining tactic that I will briefly discuss today is affectionately known as the salami. 갑자기 이 네고시에이션 그리고 딜링을 하는 이 방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살라미, 소세지, 얇은 소세지죠. 이 어찌 보면 이제 소세지 같은 거를 얇게 썰은 건데 그 살라미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Discussed today is affectionately known as the salami. 네, 살라미 스트래티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살라미 택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협상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전술의 한 방법인데요.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안 소세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입니다. 살라미 스트래티지, 살라미 택틱.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써오던 전술입니다. 북한은 핵 협상 단계를 최대한 잘게 나누어서 하나씩 단계별로 이슈화를 만들어 놓고 이를 빌미 삼아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매번 그때마다 하나씩 경제적인 보상을 최대로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다. 난 너희들 믿기도 어렵고 또 중간에 언제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뀌어서 불바다 운운하면서 미국을 협박하고 이런 거 할지도 못 믿겠으니까 나는 그런 방식보다는 원샷 원킬 한 번에 해결하는 단번에 비핵화를 해내는 그러한 원샷 전술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은 만나는 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20일쯤 후에 있을 27일, 28일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악수하고 덕담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양국은 지난 1차 때와는 좀 다른 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했던 살라미 전술, 미국이 원하는 원샷 전술에서 양 나라가 조금씩 한 발짝쯤 이 뒤로 물러서면서 좀 자유스럽게 판단을 하고 자유스럽게 협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 회담 땐 비핵화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서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비핵화를 한 번에 끝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고 나온 게 CBID,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입니다. 양측 입장에 접점은 없었고 4시간 만에 끝난 역사적인 첫 만남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핵시설 폐기와 사찰 등 한 발 더 나아간 안을 제안했고 미국도 원샷 방법만 고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입장차가 꽤 좁혀지면서 1차 때와는 달리 실무적 협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장소를 정하는 과정도 단축됐습니다. 1차 회담 당시 물망에 올랐던 회담 장소는 싱가포르부터 판문점, 몽골, 스위스, 스웨덴 등 그야말로 양국이 세계 지도를 펼치고 고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북한 측에 사실상 선택권을 줬고 그러면서 북한이 원했던 베트남으로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첫 만남은 당일치기, 두 번째 만남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지난해 6월엔 정상회담 전날 자정까지 실무진이 협상을 했지만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포괄적인 합의안에 서명하는 절차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오래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핵화의 단계별 디테일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1박 2일 동안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양측의 군사, 외교, 경제 실무자들 간 연쇄 회담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이 평양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미가 얼마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느냐 하는 여부가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북미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이틀째 평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일행은 협상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실무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평양에 있는 미국 협상단이 미국이나 한국 등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종료 시점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북미 간 힘겨루기가 팽팽해 일각에서는 실무 협상이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는 서로 요구사항들을 먼저 제시한 뒤 합의문 도출을 위한 이른바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단 수용,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와 국제사회 검증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재개, 종전선언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관건은 미국이 상응 조치로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제재 완화를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회담 직전까지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끝내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가운데 한국 정치권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안보 위기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열차를 세우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한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서도 이른바 색깔론은 단골 메뉴입니다. 80년대 주체의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열차, 이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보고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북미 회담이 구체화되면서 그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 발표 직후 북측이 문정권을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북풍으로 재미본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명운이 걸린 북미 회담을 두고 시대를 거스르는 음모론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한국 정치권에서는 시작부터 마비 상태에 빠졌던 2월 임시국회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선고권, 또 북미 회담 등 주요 현안들마다 첨예한 인식차를 보이던 여야는 오늘 두 차례 진행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설 연휴 5일간의 휴지기를 가졌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두 차례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의례적인 모두 발언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습니다. 3주째 국회 보이콧 상태인 한국당은 이른바 손혜원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이른바 김경수 특위를 꾸리는 등 당 정책위 산하에만 8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여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 분위기입니다. 지난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그림 퍼즐의 일부만 맞춰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정쟁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며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이장우, 송원석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을 포함한 이해충돌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자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혁 논의의 진척을 위해 갈 길이 먼 바른미래당은 조혜주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중재안으로 내놓으며 양당을 함께 비난했습니다. 국회를 내팽개치고 있는 두 당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달엔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이 예정된 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최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아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네.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에 어제 출연했습니다. 대해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석방론도 나오고 뭐 사면론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혹시 박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 11월 3일입니다.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아무 관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 친박당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출당이 되셔서 당과 아무 인연이 없다고 하지만 여하튼 전당대회에서 이 당원들의 생각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은 그 중심에 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언급하신 건 없으셨나요? 친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010년 20대 총선에도 그 말이 있어서 친박이라는 용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를 친박이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라 앵커 지금 당신께서 친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면은 황교안 총리가 친박이냐 그런 것은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께서 뭐 그 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는 안 하십니다. 남의 말씀을 안 하신 분이라서 원래. 자, 친박이라는 개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이 그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들이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떨 건지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분이 출마 선언도 하셨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행간을 잘 짚어보면은 뭐 그냥
국민들께서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말씀 아마 이거 같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황 전 총리가 이제 선을 그은 게 많습니다. 네. 말하자면 수임 번호도 모른다. 네. 수임 번호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씀하셨고 또 뭐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 부분들로 유추하면 되는 건가요? 뭐 수임 번호는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수임 번호가 제가 여기서 번호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미 인터넷에 다 떠돕니다. 근데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무총리로 발탁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수감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수임 번호가 인터넷에 다 뜨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모른다? 저는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한 3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 전 총리.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데 그건 맞는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 접견 신청을 했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대통령께서 언젠가 제가 접견을 들어갔을 때 황 전 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으로부터 전해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도 몇 번 더 있었다. 근데 횟수가 3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거절을 하셨고 당시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상황은 일단 분명히 밝혀진 것만은 사실이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접견 신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3번 정도 거부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총리는 태극기 부대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면서 친박 세력들을 중심으로 디딤돌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 당권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상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봐서 앞으로 황교안 전 총리의 친박 세력을 디딤돌로 하려고 하는 그 행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와는 좀 반대되는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탄핵을 받아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사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도 일축했습니다. 비박계와 개혁 보수 진영을 끌어안겠다는 것이자 친박계 지지를 중심으로 한 황교안 전 총리와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반면 다른 두 주자는 박근혜 석방론을 꺼내는 등 다른 행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은 될 거라고 세월호하고 그거로 탄핵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조심스럽게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이런 잇따른 박근혜 석방론은 전당대회 표받친 대구 경북 지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책임당원 투표가 70%나 반영되는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의 30%를 차지하는 이 지역 민심이 결정적인 변수라는 겁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이 전당대회와 겹치면서 전당대회 연기 주장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한국당 선관위는 내일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최창국입니다. 이어서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미국 정기 스쿠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 업계 선두인 버드와 라임의 기업 가치가 각각 1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글로벌 양대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기 스쿠터가 차세대 차량 공유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는 물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전기 스쿠터 공유업체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알파벳 벤처 투자 사업부인 구글 벤처스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전기 스쿠터 공유업체인 라임의 3억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라운딩에 참여했습니다. 우버가 전기 스쿠터 임대업체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우버는 지난해 4월 미국 6개 도시에서 자전거 공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프 바이크를 인수했는데 점프 바이크도 스쿠터 공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버는 사용자들이 자사 앱을 활용해 라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단순히 차량을 넘어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등 이동성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유 사업을 펼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임의 경쟁사인 버드라이드도 최근 투자 라운딩에서 3억 달러 조달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20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버드라이드는 지난 2017년 9월 산타모니카에서 처음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 미국 내 22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버드라이드의 트래비스 최고 경영자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동차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면서 버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버드의 전기 스쿠터를 재미있게 즐기고 도시를 탐험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교통당국은 스타트업 기업인 스킵과 스쿠터의 전기 스쿠터 공유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무명업체 두 곳이 우버, 리프트, 버드, 라임 등을 제치고 시범 사업권을 딴 것입니다. 이들 기업 스킵은 보행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노력한 점이 스쿠터는 전기 스쿠터 운행 전에 이용자들이 안내 비디오를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현재 각각 최대 625대의 전기 스쿠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의 대명사인 버드와 라임은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인도 주행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을 키운 것이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도 지난해부터 버드, 라임, 리프트, 우버가 16개월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9월에 미국에선 처음으로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시도 조만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도시들이 속속 전기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교통 체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각 도시 당국은 전기 스쿠터 공유 시스템이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 해결을 위한 대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기 스쿠터 사용이 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직면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도시 곳곳에 스쿠터가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와 덴버 등 일부 도시는 아예 새 규정이 통과되기 전까지 전기 스쿠터 공유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컨슈머 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 스쿠터와 관련된 사고가 적어도 1,540억 건 기록됐으며 실제 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교통국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자 스쿠터 사고율은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사고율보다 훨씬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전기 스쿠터 공유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자동차가 없이도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저렴한 운송 서비스는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시 지하철역과 집을 잇는 이른바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전기 스쿠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콩이었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옷깃 스치는 인연, 맺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남가주 최고의 이름과 신용을 자랑하는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행의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통적 매장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인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묘지도 찾아드립니다. 고인을 계속 존경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는 화장 서비스와 맞춤형 디자인의 납골당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장례 서비스를 디자인해드립니다. 한국장의사와 포레스트론은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저의 가격으로 유가족을 모십니다. 무료전화 1855-886-9057, 한국장의사 대표전화 323-734-5656. 미주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 폭행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번엔 청부살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잡혔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를 도왔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폭행과 강요, 성폭력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회장을 경찰이 청부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양 회장이 이혼한 전 부인의 형부를 살해해달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김모 씨에게 돈을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소송을 돕자 양 회장이 앙심을 품고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맞다 인정을 했고 휴대폰 포렌식해서 나온 거죠. 경찰은 승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양 회장이 2015년에 보낸 형부의 사진과 주소 등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3천만 원을 건네며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또 이듬해인 2016년 지인 송모 씨에게 양 회장의 청부 내용과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살인을 다시 청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살인이나 양 회장 관련 일인 줄 모르고 부탁을 받았다가 나중에 알게 돼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 씨는 양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그러나 시주한 돈이라 돌려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자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에 고의적으로 심한 욕설을 쓰는 악플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악플러에게 징역형이나 특히 징역 5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한 홍가혜 씨. 이 언론 인터뷰 뒤 홍 씨는 댓글 테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가족욕부터 시작해서 성적 모욕, 그러니까 대인 기피 오고 밤에 잘 때 막 자면서도 막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깨는 거예요. 홍 씨는 이른바 악플러 1000여 명을 고소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고 정도가 심했던 악플러는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이나 재벌 회장 등은 이런 악성 댓글의 주된 표적입니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자신과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를 고소하고 직접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 회장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온 60대 여성은 결국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엔 한 중견기업 회장에 대해 악플을 달아온 50대 남성에게 실형 5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악플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악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의 양형 기준은 징역 1년 6개월.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악플 등은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10년형으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들하고 분노, 화 조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때문에 화가 나거나 확 열을 받았을 때 또 화를 어떻게 좀 잘 조절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자녀와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무조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도 겉으로는 상냥하게 미소를 짓거나 또 괜찮은 척을 하시는 그런 순교자 스타일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났다는 것을 자녀에게 좀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는데도 그 감정을 또 너무 무시하고 참다 보면 자녀나 부모 모두 마음의 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지 엄마나 아빠가 화가 났을 때 이성적인 말로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좀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안 좋은 성적을 받아와서 또 부모로서 화가 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야단을 치실 때 보면 너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고 그러더니 참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화를 내시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안 좋은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엄마는 좀 실망하고 화가 난다라는 식으로 좀 속상하고 화난 감정을 조금 이성적이면서도 엄격한 말투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은. 하지만 실천이 늘 어렵지요. 네, 생각해보면 사실 부모님이 언제 화를 내시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좀 자녀 성적이 떨어지고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또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주로 화를 내게 되시는데요. 화를 내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또 가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녀들은 직접 자신들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의 모습을 부모에게 배워서 그대로 자녀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처리된 분노는 자녀 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분노나 화를 밖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10대 자녀가 있으신 경우는 부모님의 분노 조절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노나 화가 또 10대 자녀에게 또 사랑과 관심의 또 다른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전하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그런 자기의 분노를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분노를 조금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승기선,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